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많이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적어보려고요.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뿐인 딸로서 이렇게라도 저희 어머니의 사연을 알리고 싶어서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아침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건 다 활발한 저희 오빠 덕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하고 소극적인 저와 다르게 1살 많은 제 오빠는 참 밝고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빠처럼 외향적인 성격에 유머러스한 아버지는 그런 오빠를 귀엽게 여기셨고, 어머니는 혹시나 저러다 다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내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셨고, 직장을 안 나가는 날이면 가족을 데리고 공원으로 나가셨습니다. 오빠는 뛰어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나무 그늘 밑에서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먹으며 가만히 앉아 비눗방울 부는 것을 좋아했고, 오빠와 아버지는 쉴 틈 없이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저희 가족이 좋았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활발하고 저와 어머니는 조용한 게 참 조화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균형이 깨진 것은 제가 11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셨거든요. 그럼에도 술을 즐겨 하시고 감정적으로 흥분하시는 일도 종종 있으셨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일이라고 하면 걸어 싸우는 일이셨습니다. 친구분들 사이에서 성격이 좋기로 유명한 아버지가 스스로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엄청나게 오지랖이 넓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끼리 다투시면 나서서 같이 화내주신다거나, 친구분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시면 흥분하시면서 나서시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제발 감정 조절 좀 하고 남의 일에 나서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냐며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 말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랜만에 주말에 친구분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조기축구를 하셨던 분들인데, 아버지가 무릎을 다치시면서 축구를 못하게 되신 후로 몇 달 만에 모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일행분들은 아침부터 축구를 하시고는 점심부터 삼겹살에 소주로 1차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오랜만에 집에서 주말을 보내게 된 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는 느긋하게 오전을 보내고 늦은 점심을 먹고 비디오 영화를 봤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디즈니 만화 영화를 재밌게 보았고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화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전화 소리에 셋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가 비디오 멈춤 버튼을 눌렀고 엄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곧 어머니가 수화기를 떨어뜨리셨고 저와 오빠와 엄마는 외투도 안 걸치고 그대로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오지랖이 넓으시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오지랖을 부리시다가 가셨습니다. 모임에서 작은 다툼이 일어났고 아버지께서 나서서 같이 역정을 내시다가 그대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무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아무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저희 집의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은 생활고로 시달렸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신 와중에 아버지 보험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보험이 딱 하나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라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어머니가 보험사와 통화를 하시는 걸 듣고 알았어요. 예전에 병원을 언제 갔네, 혈압이 원래 있었네 하면서 보험금을 한 푼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당장 생활비는 벌어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갈피는 잡히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희 둘을 키우셔야 했으니 이만저만 고생하신 게 아니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집 주인 아주머니가 운영하시는 횟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후 12시부터 점심 장사를 시작하셔서 밤 11시에 집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2달을 일하시다가
횟집은 그만두셨습니다. 일이 너무 늦게 끝나니 저희를 아예 돌볼 수가 없었거든요. 11살, 12살이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죠. 2달 동안 저녁에 콩자반에 김, 현미밥만 먹었으니 오빠와 저는 기력도 딸리고 성장도 더뎠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어머니가 횟집을 그만두기로 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게 되신 일이 마트 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셔서 오후 6시에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마트 소속이 아니고 시식 담당이셨거든요. 시식을 제공하고 판매를 촉진시켜야 하는 마트에 일정한 날만 출근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근무지도 매번 바뀌고 간혹 일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트 시식 코너 일은 총 1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일거리가 꾸준하지 않고 멀리 배정받는 근무지 때문에 결국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일이 떡볶이 장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십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퇴근 후 불이 나게 집에 들어오신 이유가 바로 어머니의 음식 솜씨 때문이었습니다. 손도 크신 어머니는 항상 넘치게 음식을 준비하셨고 덕분에 아버지와 오빠의 뱃골은 엄청 커졌고 오빠는 항상 또래보다 한 뼘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서 잘 챙겨 먹지를 못해 성장이 더뎠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서도 쉬는 날이면 저희한테 항상 해주시던 간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떡볶이였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어머니의 떡볶이는 저와 오빠가 제일 좋아하던 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당신이 잘할 수 있으면서도 저희를 돌보는 데에 무리가 없는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리어카 장사였습니다. 그 끌고 다니는 작은 리어카 있잖아요. 그걸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위치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이었습니다. 오빠는 졸업을 앞두고 있던 6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그맘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었는지 어머니를 봐도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오빠 학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혹시나 자식이 학교 끝나고 굶고 학원에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셔서 학교가 끝나면 곧장 리어카에 와서 떡볶이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영철아, 이따 꼭 와. 알겠지? 끝나자마자 곧장 와야 엄마가 바로 줄 수 있어. 얼른 먹고 학원 가면 되겠다. 아, 싫어요. 떡볶이 싫어요. 엄마가 해주는 요리 중에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고 할 땐 언제고. 그럼 다른 거 해둘까? 간단하게 먹게 주먹밥 만들어 둘까? 아, 안 간다고요. 그냥 학원 갈게요. 그럼 배고프잖아, 영철아. 엄마가 만들어 둘 테니까 와서 먹어. 친구랑 같이 와도 되고. 싫다니까요. 친구랑 제가 거길 왜 가요? 창피하게. 어머니가 오빠한테 대답은 안 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상실감과 서운함으로 가득한 것을 저는 봤습니다. 오빠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학교로 휙 가버렸습니다. 그날 장사를 마치고 집에 오신 어머니가 저와 오빠는 모르게 혼자서 작은 맥주 한 캔을 따서 마시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는 활발한 오빠는 사춘기도 남들보다 몇 배는 심하게 왔습니다. 중학생이 되고부터 절정에 달았습니다. 반항을 하거나 동급생을 괴롭힌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행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씩이나 되어서 반에서 숨바꼭질 같은 것을 하다가 창문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덕에 팔이 부러졌고 한 달 동안 통깁스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시험을 앞두고 문제집을 씹어먹다가 배탈이 나서 새벽에 응급실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 계단 난간에서 미끄럼을 타다가 교복 바지를 다 찢어 먹는다던가 물로 지워지지 않는 물감을 가지고 학교 벽에 낙서를 한다던가 하는 참 그 종류도 다양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도 오빠가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로 걸핏하면 학교에 불려가거나 응급실 행위니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는 정말 조용하고 섬세하신 분입니다. 평소에 목소리도 아주 조근조근 하시고요. 큰소리 한번 낼 줄을 모르시던 분입니다. 그건 저와 오빠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가 사고를 그렇게 치는데도 화 한 번 안 내시던 분입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 엄마가 뭘 해주면 되겠냐? 속상한 게 있다면 말해봐라. 원하는 게 있다면 말해라. 하면서 오빠를 달래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또 한 번 응급실에 갔습니다. 식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어디서 식중독을 걸려왔나 했는데 오빠가 글쎄 땅에 떨어져 있던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골목길을 지나는데 버리려고 내놓은 중국집 그릇에 탕수육이 남은 걸 발견했답니다. 엄청 많이 남아있기도 했고 깨끗해 보이길래 그걸 주워 먹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빠가 그동안에 친 사고들에 비하면 별거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 난생 처음으로 오빠를 혼내셨습니다. 너 진짜 왜 그러니? 네가 거지야? 왜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어? 집에 먹을 게 없니? 엄마가 밥을 안 해놔? 진짜 넌 정말 어떻게 매일 엄마 속을 뒤집어 두니? 정말 실망스럽다. 어머니는 오빠가 수액을 맞는 동안 밖에 나가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처음 봐서 어찌 해야 할지 안절부절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나가야 하는지 오빠 옆에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그냥 오빠 옆에 있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오빠는 아파서 병원에 온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두고두고 그때 저의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했고 어머니는 두고두고 그날 화를 내셨던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나흘 뒤에 오빠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오빠가 응급실에 다녀온 그날 이후 어머니와 오빠 사이엔 냉랭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등교하시는 걸 보시고 일을 하러 나가시던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을 나가셨습니다. 뒤늦게 일어나 어머니가 먼저 나가신 걸 눈치챈 오빠는 보란듯이 아침밥을 안 먹고 등교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 가득한 밥상이 떡하니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빠, 밥 안 먹고 학교 가려고? 너나 먹어. 나는 이제 엄마 밥 안 먹어. 엄마가 오빠 걱정돼서 화내신 거잖아. 얼른 사과하고 엄마랑 화해해. 중간에서 내가 얼마나 눈치 보는 줄 알아? 내가 왜 사과해? 그것 좀 주워 먹는 게 뭐 어떻다고. 그럼 엄마가 평소에 탕수육을 사주던가. 짜증나 진짜. 사춘기 오빠는 그렇게 삐딱선을 탔습니다. 그렇게 오빠가 등교를 하고 저도 등교를 하고 그날 하교를 하고 집에 왔는데 오빠 낯빛이 말도 아니게 안 좋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에 몸은 동그랗게 굽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가 오시기 전까지 2번의 구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잠자리에 들었고 어머니는 오빠가 아픈 것을 모르셨습니다. 저도 오빠가 잠들고 곧장 잠들었기에 어머니에게 오빠가 아프다는 사실을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을 나가셨고 오빠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서 큰일을 30분 동안이나 보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등교를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집에 늦게 오셨습니다. 다음 날은 오빠가 아침에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끙끙대길래 병원에 같이 가자니까 오빠가 괜찮다고 먼저 학교에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오빠 말을 들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내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 얘기를 듣자마자 어머니는 리어카도 정리를 안 하시고 집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도착한 집에는 차갑게 식은 오빠가 누워 있었습니다. 원인은 식중독이었습니다. 오빠가 병원에 다녀온 후에 또 무언가를 집어먹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머니는 자책을 하셨습니다. 모든 게 당신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오랜 시간을 힘들어 하셨습니다. 힘든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만 잠을 참고 일어나 있다가
어머니한테 오빠가 아프다는 것을 말할 걸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책도 제 슬픔도 떠난 오빠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가 죽은 이후 어머니는 일하시던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쉬시다가 어머니가 고른 장소는 바로 달동네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20여 분을 걸어가면 달동네가 있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집들이 빼곡한 곳이었습니다. 그 달동네에는 애들이 참 많이 살았습니다. 저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그 달동네에 사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달동네가 시작되는 언덕 아래 부근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도 아니고 학교 앞도 아닌 그곳에 왜 어머니가 자리를 잡으셨는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리를 그쪽으로 옮기시고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의 떡볶이 장사가 엄청 잘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 모두가 제 값을 주고 떡볶이를 먹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결식 아동들이었거든요. 리어카만 끌고 다니는 저희 가게가 결식 아동들에게 후원하는 공식 가게도 아니고 어머니는 그냥 본인의 의지로 아무 대가 없이 결식 아동들에게 떡볶이를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리어카 앞에 자필로 결식 아동은 무료입니다. 라고 적어두시고요. 떡볶이를 먹으러 온 애가 결식 아동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어떤 애들은 결식 아동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떡볶이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정말 속으신 건지 속아주신 건지 그 아이들에게도 떡볶이를 주셨습니다. 가끔은 팔지도 않는 메뉴인 주먹밥을 예쁘게 뭉쳐서 아이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서도 어머니의 선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가끔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 아이들한테 공짜로 주냐고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삥긋 웃으시면서 그냥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오빠의 기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드시지 않던 소주 한 병을 사오셨고 둘이서 조촐하게 오빠 제사를 치른 뒤 소주 3잔을 연달아 따라 드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영지야, 엄마가 왜 사람도 많이 없는 그 달동네 밑에서 일하는 줄 알아? 몰라요. 네 오빠처럼 길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탈나는 애들이 있을까봐. 너희 오빠가 탕수육 주워 먹었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거 주워 먹은 걸로 화가 났겠니? 워낙에 특이한 애니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탕수육을 언제 사줬나? 내가 그 탕수육이 얼마나 먹고 싶어서 그랬나 싶더라고. 네 오빠가 아니고 나한테 화가 났어. 나한테. 그래서 그렇게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 동네 애들한테 떡볶이를 그냥 주는 거야.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오빠를 위해 어머니가 열심히 만든 제사상에 올라갔던 탕수육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고등학생이 되고서는 종종 어머니의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야자가 끝나고 어머니가 일하는 곳으로 가서 같이 정리를 하고 리어카를 끌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부터 쭉 살았던 집의 집주인분이 사정이 안 좋아지셔서 집을 내놓게 되셨고 저희도 그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집 근처에 저희 형편에 맞는 매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 살던 곳에서 버스를 타고도 30분은 더 가야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고등학교도 전학을 가야 했고 어머니는 더 이상 그 달동네에 나가시지 못하셨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동네 장사 하는 건데 단골들을 다 잃어서 어떡하냐며 어머니가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예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이사간 집 근처에 노점상 하나를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원래 호떡을 팔던 곳이었는데 거기 아주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장사를 못하게 되셨고 어머니가 그걸 받아서 하게 되신 거였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라 그런지 장사는 이전보다 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배가 굶주려 주변을 서성이는 아이들을 보면 떡볶이를 무료로 주셨죠.
떡볶이 앞쪽에 여전히 결시가동은 무료입니다. 라고 적어두시고서요. 어머니가 여전히 오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지만 그 덕에 동네에서 애들한테 무료로 떡볶이 주는 좋은 가게라고 소문이나 좋은 이미지로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일을 도우며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고 졸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어려운 형편에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도와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했었죠. 어머니께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혼자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아채신 건지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영지야, 대학교 들어가라. 좋은 머리 두고 썩히면 얼마나 아까워. 집에 빚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너 하나 내가 어떻게 못하겠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 너 하나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표정이 쓸쓸해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이었을까요? 어머니의 말씀에 힘을 얻어 그리고 책임감까지 얻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오빠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 남은 자식인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겠다.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저는 약대에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좋은 영양제 사드려야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것은 제가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수석을 유지한 건 아니었지만 첫 학기 등록금 부담을 완전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약대는 6년을 다녀야 합니다. 졸업 후에는 시험까지 봐야 하고요. 사실 막연하게 약사가 되면 돈을 잘 번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지원했던 거라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세상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외워야 하는 것도 정말 많고요. 다른 과를 지원해서 1, 2년이라도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할 걸 그랬나? 아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약학과 공부가 재미있었고 제가 열심히만 한다면 미래도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었기에 힘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동기들과 시험 준비를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시험이 1월 달이라 그 전년에 1년 동안 다들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졸업과 시험을 거의 동시에 치르고 직장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저도 그간 힘들었던 공부를 끝내고 마지막 1년을 현명하게 보낼 계획을 세웠고요. 수석도 입학할 때 한 번이 전부였고 그 이후에는 계속 등록금을 꼬박 내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하기사 어떻게 그 큰 돈을 어머니가 마련하실 수 있었겠어요? 제가 그렇게 학자금 대출 받는다고 할 때는 벌써부터 빚이 있으면 어쩌냐면서 안 된다고 하시더니 결국 어머니께서 대출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 지체할 시간 없이 국가시험에 꼭 합격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고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그런지 그날따라 오뎅 국물이 많이 남아 있었대요. 아까워서 집에 가서 드시려고 냄비에 한가득 덜어내고 마저 정리를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허리를 수그리고 식자재들을 정리하던 어머니의 등 뒤로 덜컹 하면서 냄비가 떨어졌고 그대로 그 뜨거운 국물이 어머니의 다리를 전부 다 적셨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가시면서 제게 전화를 하셨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저는 불이 나게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다리에 깊은 화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물과 함께 떨어진 두꺼운 냄비에 다리를 맞아 뼈가 부러지게 되셨죠. 너무 속상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관절이 다쳤을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CT를 찍으러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멍하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새벽이 되어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날짜를 조율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일정 확인하고 예약하겠다며 짐을 챙기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입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어머니는 괜찮은데 무슨 입원이냐며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시면서 말이죠.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 손에 이끌려 응급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납을 하면서도 어머니의 표정은 내내 좋지 않았습니다. 아프셔서 그런가 싶어서 집 가는 길에도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물었습니다. 엄마, 수술 날짜를 잡아야지. 그냥 오면 어떡해요. 뼈가 부러진 건데. 진통제도 맞았고 깁스도 했으니까 엄만 괜찮아. 임시로 해둔 거잖아요. 화상치료도 계속 해야 하고.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걱정되었는데 계속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참을 말씀을 안 하시다가 새벽이 다 지나 해가 뜰 무렵이 되어서야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영지야, 엄마가 지금 보험 들어둔 게 없어. 아플 일이 있을까 싶어서 몇 년 전에 전부 다 해약했다. 엄마, 아니, 그래도 수술은 받으셔야죠. 엄마가 생각 좀 할게.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보험도 해약하실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셨는데 저는 공부나 한다고 6년 동안 알바 조금 한 게 전부였으니까요. 어머니에게 생활비 한 번을 넉넉하게 드린 적도 없었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못난 딸이었으니까요. 해가 뜰 무렵 조금이라도 자려고 누웠지만 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일어나서 공부 조금 하고 일찍이 학교에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일어나시더니 다리를 쩔뚝이시면서 나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을 가시나 하고 여쭈었는데 일을 하러 나가신다는 겁니다. 밤새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잠도 못 자 예민해져 있던 저는 버럭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왜 병을 키워요? 지금 엄마가 일할 때냐고요. 그냥 집에 좀 계세요. 장사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좀 주무시고 내일 꼭 병원 가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라 어머니도 놀라고 저도 제 행동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니는 머뭇거리시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주제에 무슨 공부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냥 일이나 하자. 어머니를 도우자 생각했습니다. 시험을 보던 안 보던 일단 당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수술이었고 생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수업만 마치고 곧장 집에 가서 장사 준비를 하고 노점상에 나갔습니다. 어머니도 속상하신 건지 제가 집에 와서 나가는 동안 방에만 계셨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장사 준비를 하는데 장사가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대개 단골분들이신지 오늘은 왜 어머니가 안 나오셨냐며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괜히 마음이 또 울적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어머니에게만 집중하자 마음을 먹기도 했고요. 그 다음 날 어머니는 제가 말한 대로 다시 병원에 가셨습니다. 대인 곳 소독을 했고 수술 일정도 잡으셨습니다. 입원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셔서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일정을 잡는 그 순간에도 수술비는 얼마인지, 수술 후에 입원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유긴실은 얼마인지 등을 간호사에게 세세하게 여쭈셨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병원비를 열심히 찾아보았죠. 찾아본다고 병원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오히려 한숨만 더 깊어질 뿐이었죠. 그렇게 수술 일정을 잡고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면 곧장 노점상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술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뭐 하나 해결되지 않는 고민을 가득 안고 장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양복 차림에 멀끔하게 생긴 남자는 제 또래 정도로 보였습니다. 남자는 뭐라도 찾는 것처럼 노점상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뭐 드릴까요? 남자는 아 하면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말하는 것이 떡볶이도 오뎅도 순대 튀김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주인 아주머니는 안 나오셨나요? 사정이 좀 있어서 당분간 못 나오세요. 사정이라면 어떤 조금 다치셨거든요. 제가 여기 주인 아주머니 딸이고요. 수술을 하셔야 해서 당분간은 제가 장사해요. 아, 그렇구나. 다치셨구나. 알겠습니다. 남자는 시무룩한 표정을 짓더니 곧 남은 떡볶이를 모두 포장하고 돌아갔습니다. 앞에 있는 PC방 사장님, 미용실 이모님, 건너편 붕어빵 사장님, 단골 초등학생들, 단골 손님 등등 많은 분들이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기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다음날 다시 나타났습니다. 전날처럼 양복을 쫙 빼입고 마감 시간을 30분 앞두고서 말이죠. 그러더니 대뜸 이러는 겁니다. 오늘도 아주머니 안 나오셨네요. 많이 다치셨나 봐요. 그 표정이 진짜 애절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이상하리만치요. 제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니까 남자가 어깨가 축 처져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건 별건 아닌데요. 아주머니께 전해주세요. 하면서 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는 겁니다. 뭘 꺼내나 보고 있는데 글쎄 남자 품에서 흰색 봉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 두둑한 봉투요. 그러더니 그냥 냅다 턱 내려놓고는 후다닥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어서 얼른 흰 봉투를 들고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이걸 어쩌나 하면서 가게로 돌아와서 흰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무려 100만 원이나 들어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쥐게 되어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신고를 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봉투 안에 종이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종이를 꺼내어 펼쳐보니 그 안에는 편지가 꾹꾹 눌러져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렸을 적 아주머니께서 무료로 주신 떡볶이로 배를 채우며 자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받아만 받지 베풀 줄을 몰라 이렇게나마 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그간 먹은 아주머니 떡볶이 값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금액입니다. 부디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떡볶이 먹으러 오겠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어머니가 무료로 나눠주는 떡볶이를 먹었던 결식 아동이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그 돈을 들고 어머니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염치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에게 돈을 가져다 드리니 어머니도 엄청 놀라셨습니다. 이걸 가져오면 어떡해? 얼른 가져다 줘. 순식간에 사라졌다니까. 엄마, 그냥 이거 받는 건 어때요? 그 사람이 고마운 마음에 주고 가신 건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따질 상황도 아니고. 어머니도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1,000원 한 장이 아까운 상황이었고 수술비는 저희 형편에 정말 큰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그동안 결식 아동들한테 나눠준 떡볶이값 받았다고 생각하고 받는 게 어떠냐고 하면서 말이죠. 결국 어머니는 그 돈을 수술비에 보태셨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서인지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을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죠.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일도 도와드렸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다치실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 깁스를 풀어도 붓기도 여전했거든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공부하다가 어머니가 가게 정리할 시간이 되면 가게로 가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장사를 다시 시작하시고 일주일쯤 된 어느 날, 그때 그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보더니 얼굴이 밝게 피었죠. 아주머니, 오셨네요.
수술은 잘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수술비를 보태준 그때 그 남자라고 하니 어머니는 밝게 웃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내가 덕분에 수술 잘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주머니 은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희 동네 애들 다 아주머니께 큰 도움 받았어요. 갑자기 안 보이셔서 무슨 일 있나 했는데 이쪽으로 오신 거였군요. 네, 이사를 하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오면서도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잘 커져서 내가 다 고맙네. 아주머니, 이제 계속 여기서 장사하실 거죠? 그럼요. 계속 여기 있어야지. 어머니가 계속 장사를 하신다고 말하니 남자가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던 떡볶이와 튀김을 몽땅 사서 갔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다니 그 마음이 참 고맙다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고 저희 노점상 바로 앞에 있던 미용실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뭐가 들어오려나 궁금했는데 저와 어머니는 보름 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 새로 들어오는 가게가 떡볶이 가게인 겁니다. 길 건너도 아니고 몇 미터 떨어진 곳도 아니고 바로 코앞에 말이죠. 이건 저희 노점상을 아예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도 나고 속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거기가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대체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떡볶이집을 차렸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또 일주일쯤이 지났을 때 내부 공사까지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놈인가 어머니 장사 정리를 도와드릴 때마다 그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 어머니 수술비를 보태준 양복 차림의 남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한테 장난을 친 건가 어처구니가 없었죠. 안에 있던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화들짝 놀라더니 잠시 주춤하다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보셨네요. 뭡니까 지금? 여기 떡볶이 장사를 차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코앞에서 장사하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저 지금 되게 어이없고 화나는 거 아시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긴 떡볶이가, 아니, 여긴 제 가게가 아니라요. 남자는 횡설수설하더니 다 설명하겠다면서 저와 어머니를 가게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머니도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못하셨죠. 그런데 남자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게가요, 이 새로 지어진 가게가 그 남자 가게가 아니라 바로 저희 어머니 거랍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습니다. 남자의 말을 들어보니 남자가 어렸을 때 저희 떡볶이를 정말 많이 먹었대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양육자인 할머니는 많이 편찮으셨대요. 굶는 것이 일상인 어느 날 남자의 여동생이 저희 어머니 떡볶이 가게를 알게 되셨고 그날 이후 저희 떡볶이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셨답니다. 많이 먹은 날은 하루 3끼도 먹었다더라고요. 그 동네 애들이 영양실조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 떡볶이 덕분일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동네 애들이 힘들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나중에 저희 어머니한테 꼭 은혜를 갚자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큰 친구들 셋이 있답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사를 하시면서 인연이 끊겼고 그러다 그 양복 남자가 저희 어머니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떡볶이 앞에 적혀있던 결시가동은 무료입니다. 글을 보고 알아차렸다더군요. 양복 남자를 포함한 3사람은 때가 왔다고 생각했고 저희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을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어머니에게 가게를 차려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양복 남자가 어머니에게 장사를 계속 할 거냐고 물었던 거고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을 때 그토록 좋아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감동하시면서도 난감해 하셨습니다. 가게를 전체 다 리모델링 해주고 월세도 1년치를 미리 냈더라고요. 어머니가 봉사를 하시긴 했지만
이건 너무 과분한 답례라고 생각이 되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난감해 하시니까 양복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저희 배를 채워주셨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고 저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앞으로도 이 가게에서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그제야 알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떡볶이 노점상을 정리하시고 가게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문 앞에는 결시가동은 무료입니다. 라는 안내를 잊지 않고서 말이죠. 번듯한 가게가 생겼으니 장사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조금은 마음을 놓게 되었고요. 가게에 거의 매일같이 오는 단골 손님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희 어머니 가게를 차려주신 분들이죠. 떡볶이를 그렇게 먹고도 질리지가 않는지 떡볶이로 항상 배를 채우고 갑니다. 저도 상황이 나아진 덕분인지 맘 편히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국가시험에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가끔 사는 게 팍팍하고 외롭다고 생각될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겠죠. 도움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고생 많이 하신 저희 어머니께 가장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효도할게요, 엄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